예, 이제 그 전체 강의 시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이렇게 괜찮게 만들 수 있나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 일단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사업 제안, 뭐 분류, 검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걸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깁니다. 왜? 제한되어 있는 예산 편성 절차들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참여 예산의 여러 가지 일정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스케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합니다. 예, 촉박합니다. 오랫동안 얘기하고 숙고해서 사업을 만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 예산 사업도 기존의 행정이 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이 하고 있는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사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사업부서에서 우리 한번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혹은 요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법에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하려면 연구 용역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민간 위탁을 뭔가를 하고자 하려면 내부 검토도 해야 되지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참여 예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은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냥 사람들이 없는 혹은 빈 어떤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참여 예산 사업으로 임대를 해주면 여기에 주민 사랑방으로 쓸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하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이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이 참여 예산의 제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사업들이 다 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참여 예산도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참여 예산의 차이는 뭐냐면 참여 예산은 1년 만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행정에서는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예산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 편성 절차들을 억지로 맞추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하는 지적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 절차와 관련된 기준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참여 예산의 적격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행정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참여 예산 사업으로도 안 됩니다. 예,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적격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업이 참여 예산의 격에 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적격성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서별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낸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부서 검토를 하는데 그 부서 검토의 내용이 바로 적격 검토입니다. 격이 맞냐, 격에 맞지 않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소위 사업의 격을 맞춰주면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업의 보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CCTV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의 관점에서는 CCTV 사업은 동일한 CCTV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CCTV 사업이 목적으로 놓고 보면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동네 이제 그 유학생들이 동네 골목에서 워낙 담배를 많이 펴서 그 담배 피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막자라고 해서 이제 CCTV를 설치하자라는 사례고, 다른 하나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지역이 슬럼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CCTV를 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CCTV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사전 절차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이 두 개는 다른 사업이죠. 하나는 흡연을 막기 위한 수단인 거지만 하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정비예정구역의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면 CCTV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CCTV를 통해서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의 수단을 바꿈으로써 이 사업 제안자가 풀고자 했던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CCTV라고 하는 수단이 이런저런 사전 절차에 의해서 달성되기가 힘든 거다, 그러니까 수용되기가 힘든 거다라고 하면 어떤 수단을 선택하면 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법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참여예산제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공익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행정의 관점에서 사업은 사업의 성격별로 나뉩니다. 그런데 시민의 관점에서의 사업은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사업은 바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방식의 수정 혹은 보완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이게 일종의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한쪽은 이제 노후화된 그 골목길을 개선하는 거예요. 두 개의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 각자 이제 진입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계단의 단차도 이런 것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이제 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바뀌어진 그림입니다. 바뀌어진 그림을 딱 봐도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시멘트를 발라놓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여예산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여예산제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들이 막 나올 것 같지만, 대부분의 참여예산 사업은 민원을 통해서도 혹은 구청장의 어떤 그걸 통해서도 구의원의 약속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런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 제안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 제안을 하고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제기하고 고쳐달라 뭐 이렇게 항의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진행이 된 거죠. 다만 아쉬운 건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괜찮은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저렇게 시멘트로 한 형태, 지금 이 형식은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할 때 뭐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 여기서 이렇게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걸 1,000만 원에 맞춰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부서는 그냥 1,000만 원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계단을 뭐 목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여기 그 골목길에 화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재질은 어땠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예산 규모를 변경했다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변경된 사업 내용에 맞춰서 사업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참여예산다운 사업인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그림도 마을버스 승차장에 햇볕 가리개가 없다라고 하는 참여예산제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이 사업 보면 좀 뭔가 아쉽죠. 어떤 부분이 아쉽냐? 양옆에 가림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업은 뭐지? 참여 예산 사업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 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규모나 내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은요, 예산 범위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사업을 구체화하고 좀 더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그럼 무의미한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고 신박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부한 문제 해결이 계속 모이고 그것이 일정 정도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업들을 가장 시민의 눈높이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걸 위해서 기존의 참여예산 사업의 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옆에 메뉴에 보면 이제 공개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공개 정보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은 원문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 원문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뭐냐면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행정문서를 공개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거나 혹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지?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공개정보 사이트의 내용들을 보면요, 딱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 어디선가는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서 그 유사한 사업과 지금 우리가 제안하거나 혹은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좀 더 구체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이런 데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일종의 예시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여예산위원이 아니셔도요,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포털창에, 휴대폰으로도 됩니다. 예, 여러 포털창에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해서 들어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적인 사례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정보나 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교육이나 내지는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능키, 소위 참여제도의 결정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가장 쓸모있는 제도 중 하나다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모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회가 되게 복잡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필요나 내지 욕구들이 생기는데 정부 기능이 그거를 다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예산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여예산제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되면 반드시 내년에 집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 참여예산자 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무조건 내년에 집행됩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예. 그래서 시민 참여의 효능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협치사업,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굉장히 좁은 제도로서의 한정될 필요가 없이 이 지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 많은 활동들과 좀 더 연관을 지으면서 계속 확대되어 가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어떤 사업을 평가하지 혹은 어떤 사업을 선정하면 좋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면 좋지? 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얼굴을 대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같이 나눠야 했는데 다소 좀 딱딱하게 이야기를 좀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은 그냥 하나의 의견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시민들하고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계기가 된다면 이번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